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이 작용을 표적 기관에 하게 될 때 그것의 그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성장 호르몬과 IGF-1 호르몬 같은 거, 즉 소마토메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르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르몬의 농도, 혈액 중에 있는 호르몬의 농도가 첫째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호르몬 샘에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얼만큼 분비되는지 그 분비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게 활성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 호르몬 분비섬에서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이 되면은 우리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또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감신경계가 많이 흥분이 되면 반대로 우리 그 이자에서는, 즉 이자의 그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바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오히려 분비가 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서로 자율신경과 호르몬은 굉장히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작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여러 물질에 의해서도 호르몬 분비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쉬운 예로서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죠. 또 혈액 중 아미노산이 증가해도, 즉 혈당이나 혈중 아미노산이 증가해도 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는, 이것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게 된다.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은 그거와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아니라 알파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혈장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것의 대사 및 제거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면 대부분 간이나 콩팥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처리가 되어서 이 호르몬이 한번 분비되어서 그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하프라이프, 호르몬의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반감기는 호르몬이 얼만큼 시간 동안 작용하느냐, 이 작용의 지속 시간을 결정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의 반감기는 뭐 30분이 채 안 되고, 또 어떤 호르몬은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호르몬은 뭐 5일 또는 7일, 뭐 그 정도로 계속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떤 작용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호르몬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반 단백질, 이걸 결합 단백질이라고도 그러는데요. 호르몬 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혈액 중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된 형태로 인체의 그 표적 기관까지 이렇게 운반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반 단백질인데요. 대체로 호르몬들이 이렇게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갈 때는 어떤 그 표적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유리된 형태로 되었을 때는 표적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액량 자체, 즉 혈액 중 수분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뭐 땀을 많이 흘린다던가 운동 중에 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양의 호르몬을 분비해도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표적 기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호르몬의 혈장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호르몬 전체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호르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은 수용체와의 작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표적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됨으로써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업 레귤레이션 또 다운 레귤레이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혈액 중에 어떤 호르몬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그 호르몬과 결합하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바로 이런 수용체들의 수가 감소하거나 뭐 작용이 감퇴되는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호르몬이 너무 고농도로 이렇게 혈액 중에 존재하게 되면 그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이 수용체의 수가 감소하는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도 하이퍼 인슐린레미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제대로 이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췌장의 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계속 더 많이 생산해서 분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슐린레미아, 하이퍼 인슐린이 혈액 중에 굉장히 많은 이게 상당히 좀 길게 쓰게 됐네요. 하이퍼 인슐린레미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인슐린 수용체의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서 어떤 그 인슐린과 수용체의 작용이 굉장히 효과가 감퇴되고 혈당을 제대로 세포 내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는 약물이 수용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베타 차단제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차단제 같은 것은 고혈압 같은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에 그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작용을 하게 될 때 베타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심장의 흥분을 갖다가 더 촉진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수용체를 갖다가 차단하게 되면 심장의 어떤 흥분도를 낮춰주고 또 슬로우 다운 시켜서 혈압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양미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베타 차단제죠. 자, 이런 요인들이 수용체와의 작용이 역시 호르몬의 전체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시상하부를 하이퍼살라무스라고 얘기하고요. 요 하수체라고 썼는데 이것은 뇌하수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경 분비 세포를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요 그림이 역시 되풀이해서 이 시상하부와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특수한 호르몬 분비샘 뇌하수체와는 매우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시상하부에 이렇게 세포체가 있어서 이 세포체에서 시상하부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 말단부로 축삭을 통해서 이 물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보내게 되면 뇌하수체 뒤옆,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앞 그림과는 바뀌어 있는데요. 이쪽이 뇌하수체 뒤옆이죠. 이 뒤옆에서 직접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라고 하고, 그 호르몬은 말씀드린 옥시톡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ADH, 엔티다이루레틱 호르몬, 또 옥시톡신, 이것이 바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은 이제 직접 혈류를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이 시상하부 호르몬들은 바로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뇌하수체 압엽으로 이동을 해서 요 압엽에 있는 여러 내분비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 이런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접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뇌하수체 아비업으로 가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을 갖다가 시상하부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상하부 호르몬은 결국 분비 촉진인자, 릴리싱 팩터가 있고 분비 억제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인히비팅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뒤엽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돼서 혈관을 통해서 뇌하수체 아비업으로 운반돼서 아비업을 자극하게 되면 이런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 이건 조절 호르몬이죠. 다른 호르몬 분비샘에 가서 2차로 다른 호르몬의 2차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니까 조절 호르몬입니다. 또 부신피질로 가서 부신피질에서 뭐 코티솔, 알도스테론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절 호르몬이죠. 그다음에 요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은 유선에 가서 유즙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은 뭐 인체 광범위한 곳에 가서 단백질을 합성을 갖다가 촉진한다든가 지질 분해를 촉진한다든가 또 간에서 당 신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 이게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죠. 어쨌든 이런 호르몬들, 조절 호르몬이나 기능 호르몬을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분비하도록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게 시상하부 호르몬이고, 이렇게 매우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설명을 드린 것은 혈관으로 직접 신경 분비로 분비되는 것이 옥시톡신과 엔티다이유레틱 호르몬, ADH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뇌하수체 이쪽은 후엽이고 아비엽인데요. 뇌하수체 전엽이라고도 그러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직접 시상하부에서 내려와서 그 뒤엽으로 통해서 또 아비엽까지 자극되어서 결국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건 조절 호르몬이죠. 갑상샘이라고 하는 다른 호르몬샘에 가서 다른 호르몬, 즉 갑상샘 호르몬을 직접 분비시키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니까 이 호르몬은 조절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직접 젖샘에 가서, 유선에 가서 젖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니까 이건 기능 호르몬입니다. 직접 표적기관에 작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부신겉질 호르몬이라고도,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게 조절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분비샘에 가서 부신겉질 또는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결국 코티솔, 또 알데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성장 호르몬은 직접 인체의 모든 조직세포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이런 작용을 하고, 한편 간으로도 보내집니다. 그래서 간에서 소마토메딘 같은 이 호르몬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GF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IGF 호르몬을 분비를 갖다가 또 촉진시켜서 2차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소마토메딘은. 이것은 또 역시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가서 단백질 합성을 갖다가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여기 전엽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어서 우리의 고환이나 난소로 가서 거기서 남성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가 또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호르몬들이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분비된다. 사실은 여기에 다 표시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뇌하수체 아비엽에서 분비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상하부, 자율신경의 중추가 있는 이 시상하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면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한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 저혈당도 굉장히 큰 분비 자극 요인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자극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가 바로 신경 분비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뇌하수체 압엽을 자극하게 되면 뇌하수체 압엽에서는 비로소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성장 호르몬은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작용하고 간에 가서는 포도당을 만드는 작용, 여러 가지 당을 신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리세롤 같은 지방, 또 아미노산 같은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당을 새롭게 만드는, 젖산 같은 것도 이제 당을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포도당을 만드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당신생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장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서는 지질 분해도 촉진됩니다. 한편 간으로 가서는 소마토메딘,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합니다. 인슐린 라이크,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다 해서 이 물질을 갖다가 분비하게 되면 이 물질도 역시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에 가서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간으로 가서, 간에 가서 간세포의 DNA를 자극하여서, 그러면 간세포에서는 열심히 소마토메딘, 즉 IGF를 합성해 가지고 마침내 분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2차적으로 간에 가서 IGF-1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시키도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8시간 내지 28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얘기는 근육은 체육관 밖에서 만들어진다, 이 얘기와 상당히 관련이 깊죠. 체육관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의 결과 운동하는 중과 운동이 끝난 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그런 작용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여러 시간이 계속 경과되어서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지속적인 단백질 합성 과정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휴식이라든가 또 수면이라든가 또 영양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성장 호르몬이 운동 중에 어떻게 분비되는지, 이런 양상을 저는 이제 과거 한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많은 실험을 거쳤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성장 호르몬이 어느 때 분비되는가 봤더니 운동을 시작하고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을 뽑아서 검사하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체로 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제가 연구한 걸 보면 대체로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 요 정도 수준 이상으로 운동할 때 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걷거나 이랬을 때도 미세하게는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운동 강도가 일정 강도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지고, 대체로 이런 잠재기 호르몬이 바로 운동 시작한다고 바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 모든 호르몬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의 반감기는 약 17분에서 45분 정도,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최대로 증가했는데 안정시 수준 이상으로 절반 정도 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 10분, 20분, 뭐 요 안짝, 뭐 요 사이에 반감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감기가 17분에서 45분 정도 되고, 사실 이런 그 반감기를 감안해 보면 성장 호르몬의 효과가 매우 좋을 때 운동이 끝난 다음에 뭐 이런 말씀드렸듯이 뭐 단백질이나
그 밖에 탄수화물과 함께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의 섭취가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갖다가 더 도와준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윈도우 오브 아퍼튜니티, 기회의 창이다. 뭐 이런 얘기로도 표현하는데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 조직의 단백질 합성 효소의 활성도를 갖다가 측정했더니 또는 글리코겐 합성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했더니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한두 시간 사이에 1시간 반 그 사이에 이 효소의 활성도가 가장 높더라. 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윈도우 오브 아퍼튜니티, 기회의 창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과도 사실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가 봤더니 약 3시간의 그 간격을 가지고 하루 중에 쭉 분비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한 8차례 정도 이런 뇌하수체로부터 이렇게 서지되어서 나오더라 이거죠. 이랬을 때 운동을 이 그림처럼 운동을 했을 때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장 호르몬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숙면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숙면인데 잠에 들어가서 약 1시간 이내 이 시점 사이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 시점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분비하고 이제 자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리듬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서지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잠들고 나서 첫 번째 그 1시간 이 정도의 시간 1시간 반 그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조직이 회복되고 또 키의 성장을 이루고 이럴 때 또 근비대를 이루고 이랬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 잠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죠. 운동과 운동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운동이 이제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실험을 과거 한 15년, 20년 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험을 해봤을 때 하루 중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날 수면에 들어갔을 때 수면 뇌파 검사를 해보면 서파가 많이 나타나더라. 뭐 세타파라든가 또 알파파 같은 이런 서파의 발생이 많아지고 베타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 각성파라고 하는 거죠. 베타파는. 그래서 이런 그 파형을 보면서도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또 non REM 수면 이것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렘 수면, non REM 수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훨씬 더 이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주로 non REM 수면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결국 이러한 그 인체 성장 또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게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결국 이것은 처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젖산과 같은 대사물질도 많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숙면에 들어가기, 잠에 들어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즉 서파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운동 시간을 잘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요 내용은 플러스라고 하는 내용에 별도로 설명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밤 12시에 예를 들어서 잠이 들어서 아침 9시에 깬다라고 했을 때 9시간을 자는 것이죠. 이랬을 때 non REM 수면, 이 서파 수면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렘 수면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EM인데요. 잘 때 계속 눈이
계속 돌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랬을 때 이 뇌파는 좀 더 이제 각성파가 많이 나타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수면에 그 깊은 잠에 들어가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근육은 이완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갖다가 뭐 역설적 수면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 서파 수면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아까 성장 호르몬이 많이 서지되는 이 타이밍이 수면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나타나는 넌 REM 수면 때 성장 호르몬이 크게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서 이제 렘 수면이 점점 짧고, 그 다음에 넌 REM 수면, 또 렘 수면이 나타나는데, 렘 수면이 점점 잠이 깰 때 새벽으로 갈수록 길어지다가 이때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을 꿔서 꿈자리가 사납다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 이 렘 수면에서 우리가 꿈도 꾸게 되고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수면의 질에 운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